자, 그럼 이제 우리 한계와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추가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러한 한계값과 평균값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계와 평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어떠한 학급이 있고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반평균 점수가 5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평균 점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와 평균에서 평균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평균은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을 A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한계값은 추가적인 이란 의미인데, 자, 반평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저는 전학생의 점수를 한계값이라고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떠한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50점인 상태에서 전학생 한 명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전학을 왔다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전학생의 점수를 한계값이라는 의미에서 M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학생의 점수가 기존 반평균 50점보다 높은 60점짜리 학생이 이 교실에 새롭게 전학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추가적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 이 반평균은 50점에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반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의 학생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반평균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학생이 계속해서 전학을 오게 되면 반평균이 점점 올라가면서 60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반평균보다 A값보다 더 높은 M값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평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평균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M이 A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A가 커진다, A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반평균이 50점인데 전학생 점수도 50점이에요. 자, 전학 왔습니다. 자, 반평균 변화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자, 얘가 전학 오기 전에도 반평균은 50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전학생 50점짜리 애가 전학 와도 얘의 점수를 집어넣고 나누기 사람 수를 해도 똑같이 반평균은 50점이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자, 우리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한계와 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그래서 얘를 고정불변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항목 위에 이렇게 bar을 그으면요, 수평선을 그으면은 걔가 고정되어 있다, 불변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자, 우리 그래서 M과 A가 일치할 때에는 A가 고정되어 있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40점짜리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계속 전학을 오면요, 반평균은요 50점에서 내려가게 돼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M이 A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하락하게 된다. A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M, 한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값이에요.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자, 원래 있었던 평균값에다가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값이 기존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양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균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존의 반평균보다 낮은 추가 점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반평균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거를 M과 A의 대소관계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M과 A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크고, 작고, 같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랬을 때 평균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과 A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요 두 문장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평균이 일정하면
if 만약에 평균이 일정하면 그러면 한계도 일정하면서 A와 M이 일치한다. 라는 거, 요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반평균이 있는데, 자, 반평균이 50점이래요. 자, 반평균이 50점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전학생이 계속 전학을 와요. 계속 전학을 오는데 반평균이 계속 50이래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의 평균이 50점이에요. 근데 새로운 전학생이 한 명 계속 옵니다. 그래도 평균이 불변이래 라고 한다면 새로 전학 오는 전학생의 점수는 반드시 50점이에요. 반드시 50점이면서 A와 M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 하면 평균이 일정하면, 평균값이 일정하면, 한계값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얹어지는데도 평균값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면 한계값도 일정하고, 근데 이 일정한데 서로 다르게 일정한 게 아니라 양자가 일치하면서 둘 다 일정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평균이 50점으로 일정하니까 한계도 동일하게 50점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50에다가 50을 아무리 추가로 넣어봤자 평균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 평균이 일정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앞자리에 한계가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P이면 Q이다.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Q이면 P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요 문장을 대충 이해해서 한계가 일정하면 평균도 일정하고 양자가 일치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우리 앞부분에 뭐가 나왔죠? 평균이 일정하면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값은 역시 일정하면서 평균값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 이 반평균을 늘 떠올리세요. 이 반평균을 떠올리는 게 가장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장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한계가 나왔어요. 한계가 일정해도, 자, 이제 한계가 나왔죠. 한계가 일정하다고 해도 평균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는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한계가 일정하대. 그러면 아까 한계가 일정 이랬잖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띄엄띄엄 그냥 어설프게 이해하시면 안 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평균이 일정하면, 그러면 한계도 일정하면서 M과 A가 일치해. 양자가 같아. 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한계가 일정하대.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계가 일정한데, 자, 첫 번째. 한계가 60으로 일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한계가 50으로 일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한계값이 40으로 일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한계가 일정하다고 했지.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계가 그냥 일정하대. 오케이, 한계 일정하대. 자, 한계 일정해. 한계가 60으로 일정해. 그럼 평균이 원래 기존 반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50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존 반평균이 50인데 한계가 60으로 일정하대. 그러면 평균은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은 상승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M과 A의 관계에 대해서. M이 A보다 크면 A가 상승한다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A가 상승하게 돼요. A가 일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A가 일정하지 않아요. 자, 이때는요. 이때는 A가 일정해요. 50으로 일정합니다. 이때는 그래요. 근데 이때는요. 자, 평균이 50인데 한계가 40으로 일정하대. 그러면 평균은요. 자꾸 내려가요. 자, 이때 자꾸 A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가 다 가능해. 그래서 한계값이 일정하다고 해서 평균값도 일정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했죠?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값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죠?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값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근데 얘랑 각각 일정한데 그러면 결국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반대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한계가 일정하면 평균도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한계는 일정한데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일정하다고 해서 평균도 일정한 건 아니에요. 일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도 당연히 일정하고 그때 양자는 일치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계가 일정하다고 해도 평균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를 않아. 이렇게 해서 평균과 한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나가다 보면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평균, 한계 효용 요 세 가지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효용은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X제를 일정량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총 크기를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소비자가 과자를 3개를 먹었어요. 자, 그럼 과자를 3개를 먹었으면 첫 번째 과자, 두 번째 과자, 세 번째 과자가 있었을 건데 첫 번째 과자에서 느꼈던 행복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것을 효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과자를 먹었을 때 느꼈던 효용의 크기가 있고 두 번째 과자가 주는 효용의 크기가 있고 세 번째 과자가 주는 효용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지금까지 과자 몇 개 먹었어? 나 과자 3개 먹었는데 너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느낀 총 효용의 크기는 요거 더하기 요거네? 맞아. 그게 총 효용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은요,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을 한계 효용이라 한다라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람이요, 2개까지 먹은 상태에서 과자를 1개 더 먹었습니다. 자, 과자를 1개 더 먹었죠. 자, 2개까지 먹은 상태에서 과자를 1개 더 먹었을 때 요만큼의 효용을 그로 인해서 요만큼의 효용을 추가적으로 더 얻었죠. 바로 이게 세 번째 과자 소비의 한계 효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세 번째 과자 소비의 한계 효용이다. 과자를 2개까지 소비하다가 3개로 1개 더 소비하면 그로 인해서 요만큼, 요 파란색 동그라미만큼의 효용을 더 얻게 되니까 바로 요것을 세 번째 과자 소비의 한계 효용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도 구해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과자를 먹었을 때, 자, 여기까지 효용을 느꼈었어요. 자, 여기에서 과자를 이제 1개 더 먹었습니다. 과자를 1개 더 먹으면은 그로 인해서 두 번째 과자가 주는 이만큼의 효용을 더 느꼈거든요. 그죠? 과자를 하나도 안 먹었으면 요거 느끼지 못했겠죠? 그래서 과자를 1개 더 먹어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얻은 효용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두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 평균 효용입니다. 여러분, 평균 효용 너무 쉽죠? 자, 과자 3개를 먹었어. 지금까지 내가 느낀 총 효용을 나누기 과자 개수 하면은 과자 1개당 평균적인 효용의 크기가 나오겠죠? 바로 이게 평균 효용이에요. 만약에 이 효용의 크기를 수치화시켜서 자, 얘가 1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만약에 뭐 4다라고 해볼까요? 자, 해보면 과자 몇 개 먹었죠? 3개 먹었죠? 3개 먹었으니까 평균 효용은 자, 먼저 총 효용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22죠. 20인데 계산이 힘드니까 얘를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21 나오죠. 자, 총 효용은 21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평균 효용은요, 우리가 AU라고 하는데 Average Utility라고 해서 AU라고 씁니다. 평균 효용은 21을 나누기 3으로 하면 7이 나오죠. 과자 1개당 평균적으로 7만큼의 효용을 주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총과 평균은 쉽게 이해하실 거고 요 한계 효용의 개념만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의 표를 준비해 왔어요. 자, 요 표를 채워가면서 총 효용, 평균 효용, 한계 효용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자를 소비하는데 과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소비를 한다고 해요. 자, 이 소비자가
소비자가 첫 번째 과자 먹었을 때는 그 첫 번째 과자가 소비자에게 10만큼의 효용을 주었어요. 자, 근데 우리 첫 번째 과자는요, 과자를 한 개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 평균 효용이 모두 다 10으로 일치합니다. 그죠? 과자를 안 먹었다가 한 개를 먹으면 그로 인해서 10만큼의 한계 효용을 느끼고 과자 한 개에서 10만큼의 효용 느꼈으니까 평균 효용도 10인 거고 과자를 한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네가 과자 먹어서 느낀 효용의 총 크기도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다 10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과자를 한 개 더 먹었죠. 과자를 한 개 더 먹었더니 보니까 자, 총 효용이 10에서 18로 8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너는 원래 효용을 10만큼 느끼고 있던 앤데 과자를 한 개 더 먹었더니 총 효용이 18이 됐네. 이 말은 두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이 얼마나는 거예요? 바로 추가적으로 얻어진 효용의 크게 바로 8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과자를 두 개 먹었는데 총 18만큼의 효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자 한 개당 평균 효용은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과자를 이제 한 개 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8에서 24로 총 효용이 얼마 증가했죠? 6이 증가했죠. 왜 6이 증가했죠? 과자를 한 개 더 먹었으니까. 세 번째 과자를 먹었으니까 총 효용이 6만큼 더 증가한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세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자를 3개 먹었는데 총 효용이 24니까 과자 한 개당 평균 효용의 크기가 8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계산이 빨리빨리 쉬워지겠죠. 자, 이제 한 개 더 먹었어요. 효용 4만큼 증가했죠. 과자 4개 먹어서 됐으니까 하나당 7만큼의 평균 효용이겠죠. 자, 하나 더 먹었더니 효용 2만큼 증가했어요. 자, 5개 먹었으니까 하나당 6만큼의 효용을 줬겠죠. 자, 이제 우리 이 표를 채워봄으로써 총 한 개 평균 효용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세로축에 뭐라고 적혀 있죠? TU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바로 총 효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는요, MU라고 적어놨습니다. 한계 효용이죠. 자, 위에는 총 효용, 아래는 한계 효용 적어놨어요. 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우리가 과자를 소비할 겁니다. 과자를 소비할 건데, 자, 처음에 과자를 소비하면요, 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과자를 하나, 두 개, 세 개 먹을 때마다 만족도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이제 한우를 먹어요. 한우를 먹으면 처음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먹을 때 어때요? 너무 맛있죠? 와, 오늘 이 집 진짜 잘한다, 맛있다 이러면서 막 기분이 확 업되면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효용이 빠르게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 효용의 크기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꽤 고기를 먹었고 이제 슬슬 뭐 밥도 나오고 뭐 된장찌개 나오고 해서 식사를 먹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살살 이제 배도 부르고 물론 더 먹을 수 있는데 나 아직 끝난 거 아닌데 나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먹었을 때 그 육즙이 쭉 나오면서 나의 두개골을 그 강타하는 그 강렬한 맛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맛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처음에 먹었던 그만큼의 맛은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슬슬 총 효용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 총 효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재화의 소비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처음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효용의 증가 속도가 둔화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너무 배가 불러. 드디어 이제 한계에 왔어. 이제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다. 아이고, 오늘 잘 먹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먹으라면서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 난 먹기 싫은데 난 이미 한계에 왔는데 난 막 배가 막 배불러 죽겠는데 억지로 막 입에다가 막 넣어서 막 강제로 먹여. 그러면요, 오히려 소화불량이 와서 오히려 효용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오히려 총 효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거는 뭐 하나의 일화입니다만 제 친구가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정말 롱타임 어고 옛날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뭐
신병일 때 뭐가 먹고 싶냐 그러길래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임병들이 초코파이를 뭐 2박스인가 사갖고 왔대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그냥 많이 먹어 이 뜻이 아니에요. 먹어 이거예요. 그냥 토할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초코파이를 박스로 사갖고 와서 그 애가 초코파이를 토할 때까지 먹였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혹행위죠. 가혹행위인데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자, 초코파이를 처음에 1개, 2개 먹으면 맛있죠. 맛있어. 그런데 먹다 보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하는 상태가 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넘어서서 꾸역꾸역 더 먹게 되면 오히려 효용이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 수량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총 효용이 감소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TU와 MU의 좀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점을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점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요 첫 번째 구간을 A 구간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구간을 B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을 여기 C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A 구간이에요. 여기가 A 구간이고요. 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의 구간을 B 구간이라고 하고 나머지 여기 정점 이후 구간을 C 구간이라고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C 구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C 구간은요. MU가 수평선 X축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 말은 곧 뭘 의미하죠? MU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MU 값이 음수예요. 그 말은요, 한계 효용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자, 한계 효용은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용의 증분을 의미하는데, 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효용의 증가분이 음수가 더해져. 자, 음수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총 합계는, 총 효용은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꾸 음수를 더하면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값이 음수일 때는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1번. 한계값이 양수일 때, 2번 한계값이 0일 때, 3번 한계값이 음수일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한계값이 양수일 때는요. 언제죠? 여기 A 구간과 B 구간이에요. A 구간과 B 구간은 한계값이 수평선 위에 있죠. 그 말은 MU 값이 양수값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양수값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효용의 크기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총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요. 총 효용은 증가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책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책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책의 총 무게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더 무거워지겠죠? 누가 양의 무게를 가진 책을 자꾸 더 얹으면 당연히 책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뭔가 얻는 신용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책을 올리는 신용만 해. 왜? 무게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 책 무게는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MU 값이 0일 때에는 TU는 불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추가로 얻는 게 0이야. 그러면 총값도 불변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추가로 얻는 게 음수야. 이 말은 내가 책을 들고 가는데 누가 내 책을 그게 막 빼가는 거야. 그래서 막 책을 빼가. 나 이거 볼 건데 하면서 막 빼갑니다. 그러면 점차 이 무게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TU 값이 하락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MU 값이 양수일 때에는 TU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증가해요. 왜? 양수니까. 그렇죠? 근데 MU 값이 음수일 때에는 TU 값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하락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MU 값이 양수일 때는 TU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MU 값이 음수이면 TU 값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MU 값이 만약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수평축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죠. 자, 그랬을 때 MU 값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해볼게요. MU 값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 우리 요 점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점에서 플러스였던 MU 값이 마이너스인 MU 값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MU 값의 부호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점 직전까지는 양수였어요. 근데 요 점 직후부터는 이제 음수거든요.
바로 요 점에서 부호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현상 발생했죠? TU 값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TU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을 통과하자마자 TU 값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점에서 TU 값은 극대화돼요. 바로 요 점에서 TU 값이 극대화됩니다. 맥스 값을 갖게 돼요. 자, 실제로 보시면요. MU가 0일 때 요 점선을 따라 올라가면 TU가 제일 높은 정점에 이르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다. 자, MU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TU가 여기까지만 증가한 거예요. 여기까지 더 오면 요만큼의 TU가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온 거야. 그러면 요만큼 더 오면 요만큼은 더 증가했고 아직 요만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TU가 증가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증가하면 결국 이 점에 오게 되고 이 점까지 오게 되면 TU는 다 증가한 거예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점에서 TU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계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MU 값이, 자, 양수인데, 여기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나 MU는 다 양수 값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MU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MU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죄송해요. 상승과 하락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MU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는 MU가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양수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하락한다는 의미가 마이너스, 음수의 의미로 이해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하락하지만 양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 2, 3, 4, 5 올라갔다가 5, 4, 3, 2, 1 내려와도 양수는 양수인 거예요. 이걸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락이 곧 음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MU 값이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값이 점점 더 커지면 총 효용이 증가하는 속도는요, 매우 빨라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TU가 더욱더 빠른 기울기, 더욱더 급한 기울기로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 이거를 체증적 증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증가는 증가해. 그런데 체증적으로 증가한대. 그 말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구간은요. MU 값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플러스의 값이 점차 작아지죠. 우리 그래서 TU도 상승하기는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폭이 점차 완만해지죠. 점차 완만해집니다. 우리 이것을 체감적 증가라고 해요. 체감적 증가라고 합니다. 자, 증가하기는 증가해요. 그런데 증가하는 폭이 점차 작아져. 처음에는 5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4 증가하고 3 증가하고 2 증가하고 1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죠. 우리 이러한 증가를 체감적 증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M과 A의 대부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TU 곡선하고 MU 곡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미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래 함수가 있고 그 함수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TU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바로 그게 MU가 됩니다. TU를 미분하면 그게 MU가 돼요. 자, MU라고 한 건 뭐였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과자를 아까 우리 표에서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효용이 TU가 18이었어요. 근데 3개 소비하니까 얼마였냐면 24야. 자, 24입니다. 그럼 이제 MU를 구해볼게요. 자, MU. 자, 원래는 자 2개를 소비할 때 18이니까 얘가 처음에 8이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6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총 효용이 18에서 24로 변했죠. 근데 왜 변했죠? 과자를 하나 더 소비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과자를 하나 더 소비했다. 자,
과자를 하나 더 먹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총 효용은 얼마나 변했냐? 그죠? 우리 요거 앞에서 공부한 미분의 개념이죠. 과자를 하나 더 먹었을 때 그로 인해서 총 효용은 얼마나 변할까?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잖아요. 얼마나 변했죠? 6으로 변했죠. 6만큼 변했어요. 18에서 24로 6만큼 변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요거의 의미를 다시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한계 효용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해서 그로 인해서 효용이 얼마나 더 증가했냐를 제가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예요? MUX인 거예요. 그래서 총 효용이 커지는 요 폭이 바로 X제와의 한계 효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분에서는 이 재화 소비의 증가량을 무한소만큼 매우 작은 폭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자, 2개에서 3개가 아니라 2개에서 2.001만큼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아주 살짝 과자 부스러기 하나 더 먹었을 때 그로 인해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냐를 알고 싶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볼게요. 자, 과자를 요거 잠깐 지울게요. 지운 다음에 새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과자를 여기가 과자를 2개라고 할게요. 2개. 그리고 여기를 과자를 3개라고 할게요. 과자를 2개 소비하다가 자, 3개 소비하게 되면은 지금 요거에 의한다면 18, 24니까 얘가 18이고 얘가 2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점에서 과자를 2개 소비하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과자를 하나 더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과자 부스레기 하나를 가루 하나를 살짝 입안에 톡 넣을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총 효용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너무 그 폭이 작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결국 이 TU를 미분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죠. 자, 해봤더니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자, 6이 나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 6이 뭐라고 했죠? 자, 요게 곧 뭐라고 했죠? MUX라고 했죠? 그래서 이 6이 곧 여기에서의 MU 값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TU 곡선이 있는데 TU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U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X좌표에서의 MU 값이다 이 얘기예요.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U이기 때문에 TU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점에서의 MU 값이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U를 미분하면 MU가 된다라는 관계,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차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U를 미분하면 MU가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U 한계 효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따라서 우리가 TU 곡선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 함수식을 재화 소비량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MU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계와 총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요, 이제 방금 제가 TU와 MU의 관계를 말씀드린 김에 이제 우리는 적분까지 이야기를 이어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분과 적분을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같이 부르는데, 자, 이 둘을 미적분으로 같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과 적분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사실상 하나의 논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미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적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그 말을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자, 우리 적분하면은 적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이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을 떠올려 주시면서 요 이하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선분과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분이 있고 면이 있어요. 선이 있고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의 경우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선은 면적이 없어요. 단지 선은 길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면은요, 면적이 있습니다. 자,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가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선이라고 하는 건 면적이 없다. 그런데 면은 면적이 있다. 자, 그러면 왜 면은 면적이 있고 선은 왜 면적이 없을까요? 자, 왜냐하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인데 이러한 선의 경우에는 요 가로의 길이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어떠한 점이나 어떠한 선의 경우에는 굵기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그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진 상태로 선이 그어지게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가로의 길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가로의 길이가 없다 보니까 면적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적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한 그 도형에 입각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앞에서 무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없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다라고 했습니까? 아주 작다라고 했죠.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사실상 없다 또는 거의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이 있는데, 자, 이 면을 이제 반 자를 겁니다. 점차 이렇게 반 줄어들겠죠. 또 반을 자를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작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르고 해서 계속 이 가로의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면을 자르는 행위를 무한번 반복할 거예요. 무한번. 그러면 이 잘라져서 작아진 요 밑면의 길이는, 이 가로 길이는 얼마나 작아질까요? 무한소만큼 작아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한소만큼 작아질 건데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촘촘하게 잘라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거의 원자 수준까지 한번 생각을 내려가 보세요. 자, 우리 그래서 아주 얇은 사각형이 있어. 이 사각형이 얼마나 얇냐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아주 얇은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얇은 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는 얼마다? 무한소다. 무한소 0이다. 무한소 0. 아주 가로 길이가 얇아. 자, 이렇게 아주 날씬한 사각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면적은 0입니까? 아닙니까? 0은 아니에요. 그죠? 0은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0이 아니라고? 그럼 알았어. 그럼 얘의 면적이 얼마인데 그거는 딱히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작아서. 0은 아닌데 너무너무 작아서 이거 하나가 면적이 얼마라고 또 딱히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면적이 있기는 있는데 요거 하나를 콕 집어서 요거 면적은 얼마야 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만큼 작아.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각형을
이렇게 자르고 해서 점점 이 가로의 길이를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거의 무한소만큼 작아지면서 매우 가느다란 사각형으로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가느다란 사각형이 몇 개가 이 안에 존재하게 될까요? 제가 몇 번 쪼갠다고 했죠? 무한 번 쪼갠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무한히 작은 넓이를 갖고 있는 이 얇은 사각형이 이 안에 무한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자, 요거 하나하나의 넓이는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작은 티끌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 면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무한개를 모아버리면 어떤 하나의 면적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자, 하나하나는 무한소의 넓이를 갖고 있지만, 너무너무 작은 넓이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작은 무한소만큼의 넓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히 많이 있어버리면 그것들을 싹 다 모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의 길이를 8이라고 하고 얘의 길이를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32죠. 너무 쉽죠? 자, 우리 첫 번째 8 곱하기 4로서 8 곱하기 4 해서 32라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의 넓이를 구할 때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반 잘라서, 그럼 얘가 이제 길이가 4가 되고 얘의 길이가 4가 되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4 곱하기 4를 해요. 그럼 이게 뭐죠? 요거 하나의 넓이야. 근데 그게 몇 개 있죠? 두 개.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도 똑같이 32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자를 거예요. 요렇게 반 자를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인데, 자, 넓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4인데 이러한 사각형 몇 개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사각형이 4개가 차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4개. 자, 여러분 한 번 더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얘를 또 반 자를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길이가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이 높이는 4인데 이러한 게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도 역시 똑같이 30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내려간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4는 그대로 있겠죠. 높이 4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거의 무한소만큼 작아지게 될 거예요. 얘가 무한소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사각형의 개수는요, 무한개로 많아지게 될 거예요. 무한개로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결국 넓이 32를 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떠올리시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적분의 원리입니다. 자, 적분은 티끌모아 태산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티끌모아 태산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의미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 모양새나 그린 거예요. 자, 어떤 이러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생긴 하나의 도형이 나오는데 이러한 도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도형,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이런 것들은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구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생긴 경우에 얘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한 넓이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 이 안에 작은 사각형을 채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을 채웁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이 도형 넓이의 근사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그 틈새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작아지게 돼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이 사각형이 더 세밀하게 더 작은 사각형으로 잘게 쪼개서 들어갈수록 이 오차가 작아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요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델타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높이를 여기서의 높이를 자, x 값일 때 그때의 y 값이니까 요 y-값은 곧 fx니까 왜? y는 곧 fx니까 요 세로 높이를 fx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2x 플러스 4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x가 3일 때 그때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얼마일까요? 자, x에 3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마 나와요? 10이 나옵니다. y는 10이 나오죠. 요거 10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요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x가 아니라 f3. 얘를 f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f3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요 10이라는 숫자를 10이라고 안 쓰고 그냥 f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fx라고 쓰게 되면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 이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때마다의 y값을 얘가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거 하나의 넓이는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델타 x 곱하기 fx로서 요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은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오차가 커진다고 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갤 겁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갤 거예요.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그럼 아까랑 비교하면요. 자, 물론 여전히 오차가 있습니다만 아까보다는 오차가 약간 더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각형이 더 잘게 쪼개지면은 이 오차 틈새를 더 잘게 채우기 때문에 오차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뭘 마음 먹었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죽을 때까지 쪼개서 저는 이거를 무한개로 쪼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칼을 갖고서 이야 쪼갤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게 쪼갤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를 무한소의 크기로 쪼개겠습니다. 그렇게 한 60년 뒤, 여러분 60년 뒤에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얘가 60년 동안 계속 잘랐어. 여러분들, 제가 60년 동안 잘랐습니다. 하고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요 강의를 연 거예요. 자, 그때 얘가 어떻게 돼 있냐? 얘가 이렇게 매우 잘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금 PPT 그림이 바뀔 때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이 사각형이 매우 잘게 쪼개졌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는데 만약에 그 변화를 지금 눈치챘다면 당신은 명탐정 코난이에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원래 아까 그림이 이랬었어요. 근데 얘가 쪼개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자, 요거 말고도 또 뭐 하나가 변했죠? 바로 이 아랫게 변했어요. 자, 아까는 뭐였죠? 델타 x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dx로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델타 x와 dx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dx는요, 이제 무한소만큼 작아졌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가로 길이가 무한소만큼 매우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중에서 사각형 하나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사각형 하나를 뽑아서 자, 매우 가는 사각형이겠죠?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fx 곱하기 dx를 해주면 이 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각형이 몇 개 있죠? 무한개만큼 있죠? 무한개만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만약에 얘를 A라고 하고 여기 점을 B라고 한다면,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A하고 B 사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라 라고 하면 바로 그게 적분이에요. 적분이고, 방금 제가 한 말을 적분 기호로 표시하면 적분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인테그랄이라고 하면서 큰 S자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 A에서 B까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구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이 도형을 채우는 이 노란색 도형의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적분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방 면적을 구할 때 우리 얘를 하방, 그래프 밑에 있는 도형의 면적이라고 해서 하방 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하방 면적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것과 모두 다 면적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의 하방 면적을 구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방 면적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방 면적을 구해라,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바로 이게 적분의 원리예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모아 태산인데, 즉 그래프의 뭘 구하는 거다?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프는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방 면적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리냐면은 바로 어떤 그래프 밑에 있는 그 하방에 있는 도형에 아주 얇은 사각형을 무한히 많이 채워 넣어서 그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서 하방 면적을 구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자, 원래 이렇게 좀 통통했던 사각형을 가로 길이가 무한소가 될 정도로 매우 가늘게 쪼개서 매우 촘촘하게 무한히 많이 때려 박은 다음에 이러한 매우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무수히 합쳐서 하방 면적을 구하는 거다,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적분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적분 개념을 활용하실 때는 이제는 머릿속에 한 가지만 남겨 놓으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자, 미분은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분은 뭐라고 했죠? 하방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고요, 적분은 하방 면적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경제학 수업 들어갑시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적분은 하방 면적을 구한다는 의미이구나,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방 면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원리를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지, 다짜고짜 이것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과 적분 각각 뭔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 둘을 만나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미적분이에요. 이제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예시를 해보죠. 자, 우리 가장 단순한 그래프인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x값이 a일 때 그때의 y값이 얼마인고 하니, 자, x가 a일 때 이 a값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때의 y값은 fa가 나오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뭐죠? A, FA예요. 요거 아시죠? 요 점의 좌표는 A, FA인데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점을 스쳐 지나가도록 접선을 그린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F'로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F'A라고 표시를 한다면 x가 a일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서 이러한 미분 내용 공부했습니다. F'A란 얘기는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고 이것은 곧 미분값이라고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한번 미분해 볼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요. F'X는 2x로서 이렇게 미분이 돼요. 그죠? 자, 미분하면요. 2가 앞으로 가면서 2x가 됩니다. 자, 우리 요 f-x, 2x를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우리 세로축에 뭐가 와요? y-가 오고요. 수평축은 똑같이 x가 와요. 함수식은요. 2x가 옵니다. 아시겠죠? 자, x가 a일 때 여기서는 세로축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f-a인데 자, 이것을 또는 2a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f-a 또는 2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요 그래프에서 x가 a일 때의 세로축의 높이값, 세로축 값이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F'A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를 미분해주면 도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똑같이 x가 a일 때 그때의 y값은 FA예요. 근데 그 점을 지나는 x가 a일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F-A인데 그것은 바로 요 그래프에서 x가 a일 때 세로축 값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일단 이러한 관계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적분과 미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적분은 뭐라고 했죠? 하방 면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A까지의 하방 면적 구하고 싶습니다. 자, 하방 면적 구해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론 적분의 원리로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사각형을 막 채워넣고 걔를 막 잘게 쪼개고 하지 말고 그냥 얘는 그냥 삼각형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해주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거를 A라고 할 겁니다.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할 건데 이 A 값이 무엇과 일치하냐면 x가 a일 때의 y값과 일치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요 그래프 원래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죠. 그 도함수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다시 원래 함수에서의 y값이 나온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TU하고 MU의 관계 말씀드렸는데 자, TU와 MU 관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TU를 미분한 게 MU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를 미분한 게 얘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를 적분한 게 여러분 적분은 곧 뭐라고 했죠? 하방 면적을 구한 게 자, 얘를 적분한 게 다른 말로 이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게 곧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시 원래 함수의 y값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함수고 도함수죠.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 도함수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즉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원래 함수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TU를 미분하면 MU가 나와요. 근데 MU를 적분하면 다른 말로 MU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바로 그 면적값이 뭐예요? TU예요. MU 곡선의 하방 면적값이 TU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총값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한계 개념이 한계 효용 말고도 한계 비용도 있는데 한계 비용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총 비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물론 사실은 고정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정 비용은 제외하고 가변 비용만 얘기를 합시다. 자, 왜냐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한계 비용은 원래 한계 비용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총 가변 비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비용 개념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단 단순하게 총 개념의 비용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비용은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익숙한 효용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TU를 미분하면 MU 나오는데 MU의 하방 면적 구하면 다시 적분이 나온다 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방 면적 구한다의 의미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변수가 이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불연속 변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10개를 먹는 게 이산 변수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연속 변수는요. 한 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연속 변수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 연속 변수를 표현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맨 처음에 TU, MU, AU 설명할 때 우리 과자의 사례 들면서 표를 그렸죠. 그 표는 이산 변수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산 변수에서는요. 자, 다시 아까 그 앞에서의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대로 유지하고 과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만 할게요. 자, 처음에 TU가 얼마였죠? 10개. 다음에 24.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MU가 얼마였냐면 처음엔 10이었어요. 그 다음에 8이었고 그 다음에 6이었죠. 자, 보세요. 과자를 3개 소비할 때 TU가 얼마예요? 24예요. 과자를 3개 소비하면 소비자가 24만큼의 만족을 느껴요. 근데 요 24라고 하는 TU는 그때까지의 한계 효용의 합을 구하면 다 더하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표에서는 적분한다라는 의미가 그때까지의 MU를 모두 더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시그마의 의미야. 시그마의 의미.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너 과자를 3개 소비할 때 총 효용이 얼마니? 나 24야. 근데 그 24라는 총 효용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과자를 3개 먹을 때까지, 과자가 0개에서 3개 먹을 때까지 한 개의 효용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총 효용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TU와 MU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TU는 시그마 MU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산 변수의 경우에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TU는 인테그랄 적분, 그래프의 하방 면적, 인테그랄 MU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숫자 값들의 합계를 의미하고 요 경우에는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TU와 MU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 정말 미적분이 정말 지금 나 처음 본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아직도 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접함으로써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고등학교 때 미적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당연한 건데 설명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애초부터 이 기초 수학 강의는 약간 수학적인 베이스가 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또 미적분을 아예 수강한 적이 없는 미적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과 적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총효용을 미분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MU가 되고, 즉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MU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 MU의 하방 면적, MU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바로 그 넓이가 TU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TU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죠? TU는 시그마 MU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해봅시다. 과자를 4개 소비할 때의 총 효용은 과자를 4개 소비할 때까지의 한 개 효용을 다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 4개 소비할 때까지 한 개 효용을 다 합치면 2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만약에 아까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당신은 경제학 천재예요. 당신은 경제학 노벨상 후보자가 될 겁니다.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실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TU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그때 소비자의 총 효용은 5라고 합니다. 과자를 2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이 5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제 밑에 한 개 효용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우리 한 개 효용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TU 함수식을 재화의 소비량 Q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MU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MU식을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과자를 2개 소비할 때의 총 효용이 5다. 그 말은 과자를 0개에서부터 2개 소비할 때 동안에 그 구간에서 MU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그 하방 면적 값이 5가 딱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 y 값이 바로 이 하방 면적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과자를 더 먹었어. 자, 2개에서 이제 과자를 3개로 더 먹었습니다. 자, 그럼 과자를 3개 먹을 때의 총 효용이 얼마래요? 9래요. 9입니다. 자, 9인데 그러면 이 9라고 하는 것은요, 과자를 0개에서 3개 소비할 때까지 이 구간에서 MU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바로 이 면적이 9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자를 2개 먹었을 때에는 효용이 5였어요. 총 효용이 5였습니다. 근데 과자를 1개 더 먹으니까 총 효용이 9가 되었어요. 얼마나 증가했죠? 5에서 9만큼, 5에서 9만큼. 우리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의 크기는 도형의 면적으로 빗금치를 한다면 요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자를 하나 더 먹으면 요 빨간색 빗금친 면적만큼의 효용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5고 요렇게는 9니까 결국 요 부분의 넓이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은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구했는지 원리 아시겠죠? 자, 2번째 과자까지의 총 효용이 5였고 세 번째 과자를 먹으면 총 효용이 9가 되니까 5에서 9가 되니까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은 4고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는 여기 아까 빨간색 칠한 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자를 3개 소비하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과자를 1개 더 먹어서 이제 4개를 소비한다라고 할게요. 자, 과자를 4개 소비하면요. 그때 총 효용이 얼마예요? 1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개까지, 과자 4개까지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딱 이 면적이 11이 나오고, 자, 아까 했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되죠? 바로 이게 네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네 번째 과자의 한 개 효용이고 바로 여기의 크기가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TU 곡선과 MU 곡선의 관계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적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분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서 과자를 4개 먹을 때 그때 TU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0이에요. 여러분, 수평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수직선의 기울기는요, 이거는 무한대예요. 아시겠죠? 요건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수평선의 기울기는 0이고 수직선의 기울기는 무한대예요. 근데 지금 과자를 4개 소비할 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값이라고 했죠. 근데 TU의 미분값은 MU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과자를 4개 소비할 때 그때 MU 값이 0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과자를 그냥 3개 할게, 3개. 과자를 3개 소비할 때, 그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바로 과자를 3개 소비할 때의 MU 곡선상의 요 높이가 바로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양자의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서 어떠한 관계로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MU 곡선의 하방 면적이 뭐가? MU 곡선, 한 개 곡선의 하방 면적이 총 효용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만 더 반복 연습을 해보고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미 설명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설명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U가 가장 단순하게 3Q로 주어져 있고 MU는 3이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TU를 Q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3만 남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TU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과자를 한 개 소비할 때마다 효용은 3씩 증가하기 때문에 1, 2, 3 할 때 총 효용은 369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가장 단순하게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TU 곡선상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인데 그런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든 여기서 하든 항상 기울기가 3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U를 그래프를 그리면 MU는 3에서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3에서 수평선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TU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MU는 3이 나와. MU가 3이니까 자, 재화의 소비량에 관계없이 한계 효용은 항상 3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도 역시 MU는 3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점에서나 요 점에서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3이기 때문에 항상 접선의 기울기는 3이구나 라고 해서도 역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해봅시다. 과자를 2개 소비했어요.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총 효용 얼마입니까? 자,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총 효용은 6이라는 것을 TU 그래프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MU 그래프에서 과자를 2개 소비할 때 총 효용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두 개까지의 이 하방 면적을 구하셔도 얘가 얼마죠? 요거 2, 요거 얼마죠? 3 해서 면적이 6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도 총 효용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실제로 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총 그래프에서 총값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그래프에서 한 개 그래프의 하방 면적으로서 총값을 구하는 게 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MU 곡선의 하방 면적이 TU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딱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요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자, TU가 이러이러하고요. 얘를 이제 Q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Q 플러스 4라고 MU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우리가 재화를 2개 소비할 때 총 효용은요. Q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은 그때 총 효용은 12가 나와요. 근데 이 12를요. 자, 여기 재화를 2개 소비할 때까지의 요 도형의 하방 면적을 구해도 요거의 하방 면적을 구해도 얘가 12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여기서 아까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자, 뭐냐면 세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이 얼마냐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내가 과자를 2개 소비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한계 효용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과자를 1개 더 소비하고 싶어. 그럼 내가 과자를 2개까지 소비할 때의 총 효용은 여기에 하방 면적으로서 구해집니다. 그죠? 근데 과자를 내가 1개 더 소비하면, 과자를 3개 소비하면 요만큼의 하방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총 효용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만큼, 바로 요만큼의 총 효용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과자를 2개 먹다가 과자를 1개 더 먹어서 그로 인해서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은 곧 요 빨간색 도형의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나중에 기본강의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적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미분과 적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죄송해요. 끝내고 싶었는데 욕심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점 3이 있는데 x가 3일 때, 자, x가 3일 때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여기 도함수에다가, 이 MU에다가 x는 3을 집어넣으면 돼요. q는 3이네요. q는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요게 10이 나오죠. 바로 MU 곡선상의 높이가 이렇게 10이 나온다는 거.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